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샤이 트럼프보다 히든 해리스가 많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불법 이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측근들과 자문가들이 합법 이민까지 제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례 메디케어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보험 관계자 등을 사칭해 시니어들을 노리는 메디케어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른 아침 산책길에 나섰던 70대 한인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광 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 새벽에 해제됩니다.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전투표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사전투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지지자들의 투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해리스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공화당의 기대와 달리 높은 사전투표율은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직전 대선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공화당원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기대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를 물심양면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공화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BC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답한 유권자 62%가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한 응답자는 33%였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 여론조사에선 59%가 해리스 후보, 40%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자 지지율엔 한참 못 미치지만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보단 높은 수치입니다. 경합주 사전투표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CNN, 폭스뉴스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17에서 3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선 9에서 12%포인트, 조지아에선 7에서 10%포인트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해리스 후보가 유일하게 뒤처진 건 CNN의 네바다 여론조사로 트럼프 후보에 6%포인트 밀렸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어제까지 미국 전역에서 6,064만 2,58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더 이상 샤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특히 여성 유권자들, 이른바 히든 해리스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암호화폐 투자자인 마크 쿠바는 어제 ABC 방송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리스 부통령이 이길 것이라며 2016년에 트럼프 지지자는 침묵의 유권자였지만 지금은 해리스 지지자들이 침묵의 유권자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해리스 지지자들을 폄하하게 됐고 그로 인해 해리스 지지자들은 조용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바라 컴스톡 전 공화당 하원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컴스톡 전 의원은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깨진 유리 위로 기어가 트럼프의 반대표를 던지고 조용히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여성 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반 역시 나는 여성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강하고 지적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젠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은 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약 6%포인트 앞서 나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샤이 트럼프가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샤이 트럼프 외에도 해리스 부통령의 숨은 지지자인 히든 해리스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불법 이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측근들과 자문가들이 합법 이민까지 제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트럼프의 인종차별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와 같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합법적인 이민 범위를 좁히는 행정명령, 규정,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안엔 새로운 이민 신청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망명 신청에서 고급 인력인 인도 IT 기술자 신규 영주권 발행 제한 등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비자 제한, 난민 이송 정책 중단,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영어가 서툰 사람들의 미국 이민 차단 등 논란이 됐던 트럼프 1기 정책도 포함됩니다.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업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 외국인 가족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미국인들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강경 이민 정책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이민 옹호단체 소송으로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3%는 합법 이민을 줄이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고 36%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23%는 이민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은 형편없지만 이를 없앨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유세에서 해리스 후보는 내가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당신의 건강보험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는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훌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날 유세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대통령으로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제도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오바마 케어 폐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연방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입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지난달 28일 집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 의료 서비스에 대규모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 참석자가 오바마 케어 폐기를 의미하냐라고 질문하자 존슨 하원 의장은 노 오바마 케어라고 답했습니다. 오는 12월 7일까지 연례 메디케어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료보험 관계자 등을 사칭해 시니어들을 노리는 메디케어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미은퇴자협회는 최근 사기꾼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죄를 시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감시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신고된 메디케어 등 사기 사건은 260만 건이나 됐고 피해액은 10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메디케어 관련 사기는 연중 발생하지만 연례 갱신 기간에 특히 심해집니다. 잘 알려진 사기 유형 중 하나는 정부기관 또는 메디케어 관련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해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종 메디케어 번호가 만료되었다거나 갱신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또 가짜 보험 에이전트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짜 메디케어 카드를 제공한다는 유형도 있습니다. 갱신 기간 동안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갱신 기간 동안 무료 검사 또는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메디케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사람에게 메디케어 카드 번호, 소셜 카드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메디케어 번호를 알려주면 무언가를 주겠다는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받으면 무시할 것, 무료 의료 서비스를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제안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며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택보험료가 치솟으면서 주택 소유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방의회에 발의된 주택보험료 감세법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1,800명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주택보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홍수, 토네이도 등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손실이 커졌다며 보험료를 가파르게 올리거나 가입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주택 소유주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보험료가 올랐다는 응답률이 68%나 됐고 보험료가 동일하거나 소폭 내렸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답한 주택 소유주 중 44%는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주택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다는 응답도 62%에 달했습니다. 가입 및 갱신 거부와 보험 해지 등의 사례도 빈번해 응답자 중 20%는 주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연방의회 차원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릭 스콧 연방 상원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주택보험료 감세법은 실거주 주택 보험료에 대한 최대 $10,000까지 세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재정소위원회에서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산책길에 나섰던 70대 한인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5시 55분께 LA 한인타운 3가와 버질 애비뉴 인근에서 뺑소니 운전자가 연루된 차량 사고가 2건이나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83세 남성 운전자가 3가에서 동쪽 방면으로 운전하며 버질 애비뉴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70세 한인 여성과 충돌했습니다. 이 남성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 한인을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려 살펴보던 중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현장으로 질주해 두 사람을 모두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뺑소니 차량에 치인 한인 여성과 또 다른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한인 피해자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83세 남성 운전자는 치료 후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한인 희생자는 인근 램파트 블러바드 선상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아침 주변을 산책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광 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 새벽에 해제가 됩니다.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기해 서머타임이 종료됩니다. 오전 2시를 1시간 늦춰 오전 1시로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미국 서부의 경우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더 벌어지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저녁 때 해가 지는 시간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매년 2차례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9개 주에서 연중 서머타임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려면 연방의회의 입법이 필요해 실제 적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머타임은 3월 9일 시작돼 11월 2일 종료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 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진됩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한 제28차 세계한인 경제인 대회가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외국민의 지위나 권리에 관해 단편적으로 하나씩 떼서 볼 게 아니라며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 투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헌법상 교육권, 참정권, 병역 의무 등을 비롯해 독수국적 연령 완화, 우편투표 도입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구상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무부는 오늘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부문 사업체들이 10월 한 달 동안 단 12,000개의 일자리를 더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2만에서 9만 개를 크게 벗어난 미약한 순증 규모입니다. 10월 일자리 순증의 감소는 예상돼 왔습니다. 항공사 보잉의 파업으로 4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고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이 연속 플로리다주를 때려 최소 5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대선 관련 선거 업무로 정부 임시 고용이 2만 5천 개에 이를 것으로 여겨져 보잉과 허리케인 감소 요인에도 10만 개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크게 벗어나 12,000개 순증에 머무른 것입니다. 한편 별도의 가계조사 실업률은 4.1%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노사가 4년간 임금을 38%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보잉 최대 노조인 국제기계항공 노동자 연맹 751 지부는 회사 측으로부터 향후 4년간 임금 38% 인상과 협상 타결 시 12,000달러 보너스 지급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노조는 이 제안에 대해 오는 4일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안은 보잉 노조가 지난달 23일 4년간 35%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노조 지도부는 사측 제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투표 결과 64%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시애틀 지역의 생활비 상승을 이유로 40%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NJ 트랜짓이 열차 노후화 등의 여파로 지난 여름 최소 462대의 열차가 잇따라 운행 중단 사태를 빚은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NJ 트랜짓이 새 열차 174량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신형 차량은 최대 시속 110마일, USB 충전 포트와 디스플레이 설치, 기존 열차 대비 좌석 수 11% 증가 등 고객 편의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서비스 시작 시기는 다소 요원합니다. 2025년 중반기 4량, 2026년 113량, 2027년 말 25량이 배치되며 나머지 32량은 2028년 말까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방교통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다층 차량 도입에는 예산 5억 6,750만 달러가 투자됐으며 뉴저지주는 2억 7천만 달러를 부담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